철스트라다무스님한테 그거 하나 쓸 거면 여쭤봅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득표율 몇 %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진짜 우리 백 선생님 참 진짜 정확한 질문을 진짜 제가 질문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저 너무 고마워요. 네. 아니 너무 예리하고 가장 중요한 저는 이래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압승은 당연한 건데 얼마나 벌어지느냐. 예. 저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시대의 예언가 철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 치료하셔가지고 선글라스 쓰셨는데 아직도 더 쓰셔야 되나 봐요? 자꾸 다니니까 이 자외선이 요새 워낙 세가지고 병원에 교수님은 다니지 말아야 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도 뭐 방송은 와야죠. 멋있긴 합니다. 블랙 영혼 같기도 하고. 댓글 보니까 막 그런 분들이. 먼저 지금 이준석 그 제명하자는 네. 청원이 50만 명을 넘었는데. 맞습니다. 하루에 10만 명씩. 맨 처음에 이병철 변호사님 시작하신 거 아니죠? 맞습니다. 왜 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준석이가 악령이다는 거는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고 젊은 윤석열 3년 동안 제가 이준석이를 관찰을 해보니까 얘는 영혼이 잘못된 애예요. 그러니까 팸코라는 그 젊은이들을 여기에 막 사기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지난 대선 3차 토론회 때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망언을 해서 제가 새벽 2시 반에 고발장 써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새벽 3시에 제 아는 기자분들한테 뿌렸는데 보도자료로 새벽 3시부터 기자들이 전화가 왔어요. 특히 여성 기자님이. 그리고 아침 7시에 바로 그 보도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발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민주당도 고발하고 이렇게 그건 형사 문제고 제가 이걸로 끝내면 안 된다. 얘는 돈으로 털어야 되겠다. 이렇게 소위 금융 치료를 좀 해야 된다. 그게 제일 겁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른 유튜브 방송 나가서 그 다음 날 이 응징 소송을 내자. 그래서 하실 분들 그냥 변호사비 다 무료니까 저 신청을 해달라. 저는 솔직히 한 몇백 명 할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아직 숫자를 우리 직원들이 매일 세고 있는데 지금 오늘 오전에도 한 1000명이 더 늘었어요. 수만 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 개인 휴대폰을 공개했어요. 쟤한테 문자로 보내도 되고 인적 사항을 해야 되니까 자기 신분증까지 다 보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분노에 그 본인의 마음을 또 이렇게 써서 거의 많이 보내시는데 뭐 남녀노소를 가릴 게 없습니다. 여중생도 보내고 정말로 이 분노가 전 국민적으로 이게 폭발하고 있구나. 이게 가라앉질 않아요. 저는 뭐 한 2, 3일 하면 안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지금 수만 명이. 그거 보면 정말 얘는 죽여야 된다. 정치적으로. 그런 게 엄청나게 많고 얘는 부모가 문제다 이런 것도 많고 나이 40이면 애가 아니죠. 그런데 그 정도로 국민들 분노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국민청원 그거는 이제 국회법하고 청원법상 5만 명이 돌파되면은 이제 반드시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요구는 얘는 제명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뭐 과거에 김영삼 신민당 총재 때 제명된 사례가 한번 유일하죠. 유일하고 그렇지만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그 강용석 씨. 그 양반이 국회의원 할 때 여대생 성희롱 발언해가지고 당에서 출당당하고 그때 본회의에 제명 의결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부결됐죠, 그때. 왜냐하면 이제 300석 중에 200표 이상 나야 되니까. 그때 100몇십 표 나왔습니다. 근데 그 강용석 씨의 그때 성희롱 발언하고 이번에 이준석의 망언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회의에 올리면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뭐 의원들이야 뭐 제 식구 감사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분노는 사그러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만약에 제명안이 올라간다고 하면 뭐 꼭 그 죄 질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거겠습니까? 정치적인 관계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첫 번째 예언 이재명 어떻게
이준석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형사 리스크가 크죠. 예. 명태균, 김건희 그 게이트 거기에 뭐 직접적인 공범으로 지금 뭐 언론에도 많이 좀 나왔잖아요. 명태균 사장이 지난번에 통화도 하셨지만 그 검찰 가서 다 풀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준석이는 그 당에 돈 빼먹은 것도 제가 고소 고발한 것도 한 6건 되고 허은하 씨도 또 한 개 또 있고 예. 올 연말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사건 구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예. 그리고 이제 민사적으로는 지금 제가 100억대 소송을 낼 거고 이제 국회에서는 제명이라는 리스크가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건방지게 그때 대선 토론회 나와가지고 3차 토론회 그 망언을 하면서 본인이 나는 프랑스 마크롱의 길을 가겠다. 제가 그거 보고 참 속으로 참 많이 웃었는데 네가 가야 될 길은 형사적으로는 의왕으로 가는 길이야. 민사적으로는 신불자로 가는 길이고 예, 그리고 국회에서는 집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될 거다. 얘는 끝났습니다. 예. 이준석에 대한 첫 번째 예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 지금 재판 5가지 그렇습니다. 걸려 있는데 현재 3건이 일단 추후 지정으로 넘어갔죠. 그런데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헌법 84조에 정신을 살려서 했다고 그러니까 일단 재직 중에는 재판이 중지가 되는 거고 지금 이제 2개 남아 있지만 그것도 거의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재판 중지에 숨어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뭐죠? 너무너무 중대한 거를 민주당 법률가 의원들이 38명이나 되는데 이걸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또 역시 뭔데요? 엄청난 사태가 터지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5년은 또 금방 지나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너무 아깝죠. 네. 그런데 5년 지나면 저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보면요. 이렇습니다. 지금은 막 대통령한테 잘하죠. 눈치 보고. 그런데 임기 이후 저 사람 아무 힘도 없는 늙은이인데 관심도 없어. 그것도 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판이 중지되었을 뿐이잖아요. 5년 지나면 재판은 다시 열리거든요. 5건이. 그때 만약에 정권이 넘어갔다든가 정치 상황이 굉장히 불리하게 되면 무조건 구속입니다. 예. 그러면 그 구속도 굉장히 중형을 때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 5건 다 합치면. 그럼 이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 무조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고가 유죄 선고가 나왔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5년 후에 5년 후에 정권이 바뀐다든가 근데 대통령 지금 선거에 기소된 사실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억지 기소고 짜맞추기 기소들이 많아가지고 무죄로 날 가능성이 높은 그것도 사건이다.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됐을 것 같으면 이런 기소 자체가 없었겠죠. 법대로만 했다면. 이재명 대통령 죽이려고 검찰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판사들이 이거 다 무죄야 해줄 것 같아요? 이번에 보셨잖아요. 그 지기현부터 대법원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미국을 보시면 미국이 대통령제의 원형이잖아요. 미국은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도록 한 역사적인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형사에 연루됐던 대통령들이 여러 있었지만 이번에도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트럼프가 기소된 게 23건이거든요.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 그 23건을 미국 법무부 특별검사가 전부 다 공소를 취소시켜버렸어요. 재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기소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없는 거죠. 퇴임 후에도 없는 거예요. 이제 미국 그 판례를 보면 미국이 과거에 또 그 빌 클린턴 대통령, 그 루인스키 스캔들, 그 특별검사 뭐 등등하고 그리고 뭐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전부 형사 이런 법정에 서게 안 만듭니다. 미국은. 왜 그러냐. 그 미국의 판례가 있거든요. 대통령이라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대통령이 그 임기 동안 그 국정에 집중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3억 5천만 미국 국민의 공익이다. 그 재판이야 그 개인의 문제지만 3억 5천만 국민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재판에 불려나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공소를 취소시키고 퇴임 이후에도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퇴임 후에 잡혀간다 생각하면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법원 판례가 있고 이것은 또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대통령이 국정을 다 이렇게 운영하고 매진해야 되는데 판사가 오라가라. 그 권력 분립에 반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똑같은 법리가 적용이 돼야죠. 그러면 우리도 공소취소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이제 기소해서 1심 재판하는데 이거 우리가 기소를 잘못했구나. 진범은 따로 있구나. 또 죄가 없구나 하면은 1심에 한해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1심에 돼 있는 게 3건이죠. 수원지법의 대북송금, 경기도 법카, 그리고 중앙지방법원의 지금 제일 큰 덩치 큰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이게 제일 커요.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중지 결정을 했고 고등법원 가 있는 거는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위정교사. 일단 1심에 있는 3건은 검찰이 또는 뭐 기소청이 만들어지면 기소청이 이거 우리가 이 수사 잘못한 거다. 기소 자체가 이게 정치 기소다 해서 공소를 취소하면 됩니다.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법은 1심에 한해서만 공소 취소가 가능해요. 2심 올라가면 못 합니다. 이거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왜? 아니 검찰이 범죄적으로 직권남용해갖고 그냥 죄 없는 사람을 기소했으면 2심, 3심에서도 공소를 취소해야죠. 당연히. 1심에만 해야 될 특별한 법리적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2심에 가 있는 2건은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그건 반드시 개정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지금 일단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하려고 하다가 지금 보류를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잘 됐다 싶네요. 이번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형소법 개정안을 만들고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면은 해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충분한 논리적, 법리적, 역사적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을 보면. 아니 그리고 사실 클린턴이나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 그때 그 재판이 이제 뭐 공소가 취소가 되고 그랬지만 그 범죄는 좀 그렇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성추문 관련해서 막으려고 이렇게 준 증거까지 있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 경우에는 완전히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뻔한데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고 막 지금 뭐 일부 보수 매체들에서는 그걸 가지고 막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데 저는 그거 제가 기분이 막 나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법카 사건 보면 식사비 몇만 원 가지고 150번 압수수색을 해요. 그거는 직권남용일 뿐만 아니라 150번씩에 그런 데 투입된 검사가 여태까지 이재명 사건에 투입된 검사가 150명이에요. 그런데 무슨 특검에 검사가 120명 갖고 많다고 또 헛소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올해 할 건 아니지만 내년이나 일단 올해는 민생 경제를 돌보고 내년이나 되면 그 공소 취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억지 수사, 정치 수사 그거를 한 검사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 앞으로 이런 짓을 안 하지. 앞으로 그렇죠. 또 뭐 경찰이든 누구든 반드시 해야죠. 네, 처벌해야 됩니다. 이번에 특검도 지금 뭐 관련된 증거들로 이제 다 뭐 기소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진작에 밝혀야 될 것들을 막은 놈들. 맞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새로 대상을 정할 수 있죠? 현재 특검법에 그 쭉 나열된 범죄 및 이와 관련되어서 인지한 사건까지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네. 그놈들을 반드시 저는 처단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처단은 그럴 때 쓰는 거죠.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오늘로 딱 일주일 됐습니다.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보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주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학점으로 하면 A+이죠. A+. 네. 근데 그게 숫자로 또 나타나는 게 지금 오늘 오면서 뉴스 속보 보니까 그 코스피 2,900을 돌파를 했다. 3년 5개월 만에. 3년 5개월 만에. 그러니까 윤석열 3년 동안 개판을 그렇죠. 이게 딱 숫자로 나타나잖아요. 그 지난번에 그 또 방송 때 우리 백 선생님이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로 어떤 희망의 메시지로 이제
5천이 돌파가 될 것이다. 코스피 지수가.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그게 또 이론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현적 기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낙관적으로 자꾸 기대를 하면 그게 실현이 된다 이거예요. 비관적으로 자꾸 예상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 3년처럼. 그러니까 이게 셀프 풀필링 익스펙테이션, 자기 실현적 기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적 개념인데 이거 지금 보면 이제 코스피 2,900을 또 돌파했다. 3년 5개월 만이다. 등등등등. 이제 이게 계속 낙관적 기대가 전 국민들이 자꾸 만들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5천이 될 가능성이 높죠. 현재로서는 굉장히 인사도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사 문제 좀 있다 하고 그러면 두 번째 예언. 지난주에 5천 얘기할 때 변호사님께서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잘 될 거로 생각하지만 이렇게 숫자 딱 받고 이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시장이 지금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금 전에 또 이재명 대통령 한국거래소도 방문했네요. 이렇게 뭔가 좀 살려보겠다고 지금 보이는데 5천 돌파 임기 중에 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하죠. 하다. 잘하면. 두 번째 예언. 잘하면 그 예언가답지 않죠. 잘하면 이런 조건 안 달고 된다 안 된다. 그냥 무대뽀로. 무대뽀가 아니고 언제 찰스트라다무스가 무대뽀로 예언합니까? 다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 그리고 또 이렇게 다 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5천 된다 안 된다. 뭐 100% 가능하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근거가. 제가 지금 보면 지금 국무회의 하는데 뭐 국무회의 오는 그 장차관들은 윤석열 때 사람들이잖아요. 한심한 사람들이죠, 전부. 그런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끌고 가는 게 너무너무 잘하셔요. 그래요. 와, 정말 행정의 달인이다.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한 명이 사실 그 장차관 그 다 합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시는 거 보면 5천은 100% 가능하겠다는 게 보이죠. 하는 거 보니까. 저는요, 요즘에 이제 국무회의 전에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거 보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요. 폼 안 잡는 게 너무 좋아요. 이건 뭐 폼 잡느라고 우리 3년간 너무 그 똥폼 보느라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 보면 이 폼을 안 잡잖아요. 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실무, 실용, 그리고 정말 소탈하게. 그러면서도 또 품격이 있잖아요. 뭐 불편하겠지만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딱 하면서 하는데 거기 앞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요? 이진숙만 얼굴이 썩어 있더만. 그리고 제가 그 또 혼내는 건 또 혼내시잖아요. 아니 자영업자 살리고 이렇게 다 주고 가는 이분들을 위해서 투입할 돈은 여태까지 없었고 아프리카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10억 불을 날리고 대왕고래 그걸로 5천억을 날리겠다 하고 그런 돈은 있었냐? 근데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조금 다르게 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다 일어나 대가리 박아 이것부터 시켰을 것 같은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래야지. 새끼들 정말. 아유. 자, 세 번째로 인사 문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단 이제 아직 임명 안 한 장관들은 국민 추천제로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일단 지난번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베스트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수석들 또 인사도 하고 차관 인사 났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차관들은 다 제가 아는 행정고시 동기, 뭐 서울대 상대 선후배 뭐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현 정부의 조달청장, 통계청장은 윤석열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발탁을 했더라고. 근데 그 중에 또 이제 검증을 했겠죠. 왜냐하면 차관들은 외부에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실무를 총괄해야 되니까 어차피 공무원들이야 대통령 바뀌면 다 그게 또 알아서 합니다. 공무원이 뻔한 거지 뭐. 근데 이제 어차피 그거는 직업 공무원이 특별히 평가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차관이 굉장히 일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 차관쯤 되는 다 그 행정고시 출신들이잖아요. 저도 제가 지금 다 회장을 하고 자주 통화도 매일같이 하고 또 지난 3년 동안도 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보통. 그런데 어떻게 위에서 지도를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대통령부터
그 장관이 여기가 썩으면 여기도 그냥 놀아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인사 중에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 국정기획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예. 국정기획위원회. 예. 여기가 이제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5년간 지금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여기가 헤드코트예요. 예. 인수위 기능도 하고 있고, 근데 인수위는 2달 하면 끝나는 거지만 여기는 5년 동안. 이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부총리급이라고 봅니다. 예, 가장 대통령하고 친한 분이 또 경제 전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수석을 보면 경제 성장 수석, 성장을 붙였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제 수석. 근데 경제라는 거는 크게 하면 성장과 분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진보 진영 대통령인데 분배 이런 거를 강조할 법도 한데,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보면 생산적 복지, 포용적 성장 이걸 섞잖아요. 둘 다 가치를.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성장이라고 딱 찍었어요. 경제 성장 수석. 이게 제가 굉장히 지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 단어가 반영한다. 분배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성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성장의 물이 지금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돌리고 이런 게 다 성장의 문제죠. 예. 여기도 이제 그 교수님이 상당히 이 분야의 전문가세요. 제가 이제 또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예. 이제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전략이 뭐가 나올지가 좀 주목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큰 헤드쿼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분들로, 이런 거는 이렇게 직업 관료들은 이런 머리가 안 나오거든요. 큰 플랜 이런 거는 이제 전문 교수님들이 하는 게 맞고, 나머지 수석들 특히 지금 말이 많은 게 민정수석이죠. 오광수 또 뭐 과거에 명의신탁했다는 것도 나오고. 저는 뭐 또 이분이 또 특수부 검사 출신이니까 검찰개혁 이런 데 부적절하다 이런 반론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진보 진영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대통령이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하든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수석이 뭐 바뀌었다고 못하게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 대통령께서 또 오랫동안 또 신임하는 그런 또 관계에서 또 대통령의 철학이 있겠죠.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너무 자꾸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력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장관들, 그리고 지금 그 장관 그 몇 분은 지금 결정했고, 지금 차관까지 포함해서 차관 6분인가는 발표했죠. 주로 경제부처입니다. 그 나머지 부처의 차관들까지 포함해서 국민들로부터 국민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 일주일간. 여기에 대해서 뭐 실무적으로는 그게 뭐 과연 가능할까? 또 뭐 의문일 수도 있고, 또 잘 될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 그 프로그램을 제시한 대통령의 어떤 인사에 대한 그 사상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뭐냐? 국민주권정부잖아요. 아직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아니, 공식 명칭으로 얘기했습니다. 정해졌어요? 이제 정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참여정부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국민이 모든 주권을 행사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인사권이다 하면 그거는 고유권한이다. 침해 못한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야. 인사권도. 나의 인사권도 그거는 내 독자적인 권한이 아니다. 국민이 위임하신 거다. 국민의 주권을 받들어서 국민들이 이 인사에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열어드려야 된다라는 이 사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실무적으로 잘 거기서 능력이 있는 분들을 검증하고 뽑아내는 거는 그냥 실무가들이 해야 될 문제고, 이제 이런 시도는 저는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 봤거든요. 장관을 국민들 추천받는 이런 건 가끔씩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차관까지. 왜냐하면 차관이 진짜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뭐 국민 추천한다고 그래서 국민 추천된 내용을 참고하는 거지 거기에 매이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저는 좀 주목하는 것은 이제 장관은 저 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청문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국민의힘이 예.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개판을 만들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청문회에 올라온 그 후보자, 장관 후보자가 국민 추천에서 굉장히 많은 또 추천도 받고 어떤 국민들의 민주적 정당성이 뒷받침된다. 이러면은 또 청문회가 쉽게 또 돌파되는 그렇겠네요. 정치적인 명분이 또 저는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그러면 지금 국민 추천제에 대해서 이거 너무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난도 있는데 이병철 변호사님은 괜찮다고 저는 평가하십니까? 너무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다. 아이디어고 좋은 시도다. 그러면 세 번째 예언. 네. 국민 추천제 성공한다.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또 재밌잖아요. 문화부 장관을 가수 유명한 아이유를 또 추천했다. 이런 게 다 얘기거리잖아요. 네. 아이유가 뭐 장관 못 되라는 법도 없는 거고. 네.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A 좁은 길님, 이병철 변호사님을 법무부 장관으로 국민 추천합니다. 그러는데 가람희님은 이병철 변호사님을 특검으로 추천할 겁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보다는 기재부 장관 같은 거 하시는 게 더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닌가? 서민들이 부자 되는 나라, 이게 5년 동안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서민들이 부자가 돼야죠. 과거에 보면은 모든 그 정부가 국민들이 잘 살게 하도록 노력을 했겠지만 결국은 대재벌 또는 사모펀드, 슈퍼리치들이 다 먹었어요.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그러니까 이번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은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이 서민들이 정말로 내가 5년 전보다 부자가 됐구나. 이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어떠십니까? 만약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변호사님은 어떤 분야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경제. 경제죠. 예. 저는 이병철 변호사님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행정고시, 사법시험 다 합격하신 분인데 행정고시도 특히 행정고시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재경이거든요. 거기서 차석하신 분이에요. 변호사니까 사법시험만 생각하시는데 양시 패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아주 해박하시고 가끔 경제에 관한 얘기도 좀 우리 좀 많이 들려주세요. 예. 오늘도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그저께 라면값 2,000원. 예. 네, 그걸 딱 찍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다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다. 저분도 거의 천재급이거든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 검정고시로 해서 뭐 대학 입학 학력고사, 저하고 같은 학력고사 세대인데 전국에 2,000등 정도 했던 그거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지. 그게요. 제가 사실은 오늘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영상이 있는데 이게 또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소개를 못 해드려서 아쉬운데 오늘 제가 어떤 쇼츠를 하나 봤는데 네. 정말 찡한 게 있어요. 잠깐 그 말씀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대학교를 나왔잖아요. 근데 왜 중앙대학교 갔는지는 아시죠? 그 이제 전액 A급 장학금 뭐 장학금 주니까. 네. 그리고 가족들 생활비까지. 생활비까지 주는 네네. 거예요. 압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갈 수 있는데 중앙대학교 가야 그렇죠. 거기에서 생활도 되고 또 맞습니다. 용돈도 생기고 맞습니다. 지원까지 하니까 이제 공부를 해서 고시를 이제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소개를 하는 그걸 봤어요. 네. 보셨어요? 못 봤어요. 사법시험 준비를 하는데 그때도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6시까지 일을 해요. 그리고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또 뭐 가방끈이 짧잖아요. 학원 다녀야 되잖아요. 네. 학원 갔다 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했냐. 잠이 오니까 앞정 있지 않습니까? 네. 앞정을 테이프를 뒤에 붙여가지고 네. 공부하는 거 여기에다가 앞정을 다 붙였대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도 자세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앞정에 찔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아이고 해서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나 그 부분에서 너무 참 눈물이 나왔어. 네. 어느 순간 보니까 앞정에 찔린 채로 자고 있더래요. 그렇죠. 이야, 영화네. 정말 그렇게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지난번에 저하고 인터뷰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시험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웠다는 거예요. 9번 만에 된 놈도 있지만 근데 절박하니까 빨리 돼서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합격을 했는데 그 기간이 정말 자기를 돌아보고 내면을 쌓는 좋은 기간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변호사님은 사실 한 번에 붙으셨죠? 예. 한 번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행정고시는 한번 떨어졌어요. 재경영 씨가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았죠. 야, 참. 사법고시는 솔직히 뭐 법학은 쉬워요. 그렇게 참 그 공부하고 또 어려운 과정을 겪고 성남시장, 경기지사에서 보여준 실력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마음껏 발휘하니까 우리가 기대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낙관적 기대가 형성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라가. 근데 이제 라면값이 이제 상징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물가는 잡겠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챙기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물가 잡힐 거라고 보십니까? 잡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 또 정치인이니까 그냥 일반 대통령 다른 분들 같았으면 지금 여러 뭐 서민들 물가가 많이 오른다 표현을 이렇게 했을 건데 그게 아니라 라면 2,000원이라 이게 그냥 언론에 지금 보도가 그냥 대문자 말하게 그게 상징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기재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답변을 1, 2, 3 비상계엄 터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증대됐고 이런 혼란을 틈타서 식품업계가 가격을 올린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진짜 기사대기를 때리고 싶었어. 그럼 당신은 뭐 했냐, 6개월. 예. 당신들이 그거를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지. 아니, 지금 와서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지적하니까 그걸 답변이랍시고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가는 마트 물가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가 거시지표로 물가는 1% 됩니다. 굉장히 현재 물가는 인플레는 우려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미시적으로 일부 시장에 국한해서 지금 인플레가 뭐 이게 이제 서민 물가 장보기 마트 가서 장보는 라면, 달걀, 닭고기 등등 이제 이런 게 일부 문제다. 이거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일시적인 현상이고 또 내용을 보면 뭐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닭이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이 원활치 않다. 그러면 수입을 다변화를 했어. 다른 데서 사와야지. 여태까지 뭐 했나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이게 정부의 실패라는 거거든요, 경제학적으로. 지네들이 개판을 치는 이 직무유기죠. 이런 거는 금방 이렇게 고칠 수 있죠. 대통령이 딱 이제 지적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저는 라면값 이런 거는 이런 정치적 혼란을 틈타서 식품업계의 묵시적 담합의 의심이 상당히 있어요. 그거는 공정위가 나서서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놀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치들을 하면 금방 잡힙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네요. 그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학도 잘 알아야 되고 법도 알아야 되고 잘 알아야 돼요. 양쪽을 다 알아야 돼요. 만약에 제가 추천해서 되면은 가서 한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뭐 국민들이 원한다면 해야 되겠죠. 저는 정말 이번에 몇 차례 제가 얘기합니다. 이번에 장차관 가서 또 일하는 사람들은 죽었다고 복창해야 될 거다. 그렇죠. 뭐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될 거다. 그렇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적을 못 내면 감옥서 간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해야 되겠죠. 지금 나머지 이제 인사들 있는데 일단 차관들은 그냥 임명할 수 있으니까 하고 장관은 어떻게 김민석 총리 청문회 통과된 이후에 총리 임명되고 김민석 총리 제청을 받아서 지명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섀도우 캐비넷은 다 이제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미 현재는 다 준비돼 있다고. 그런데 아직도 이제 결정 못한 부처들도 꽤 있을 겁니다. 중요 부처에.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국민 추천이라는 또 이런 절차도 또 거쳐보고. 저는 제가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대통령하고 친했으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이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행정고시 그
동기들 만나서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뭐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이런 것도 많이 해봤거든요. 전 정부 부처의 위원 이런 거를 다 해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각 뭐 기재부부터 이 정부 부처에 돌아가는 거를 그래도 많이 알죠. 제가 과거부터 제안을 한 게 이명박 대통령은 그 당시에는 어떤 월급쟁이의 신화였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경제 대통령. 그 국민들이 다 경제를 잘할 거다. 왜냐하면 현대그룹을 만든 사람이니까. 그런데 개인 기업하고 국가 경제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아예. 그렇죠. 예. 오히려 이 경험이 국가 경제에는 해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경영학하고 경제학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이명박 당선자가 적어도 경제부처 뭐라든가 이런 그 장차관 이런 인재풀은 다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어. 그리고 국가 경제가 뭔지를 하나도 몰라. 기업은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렇지 사람이 그래서 어떤 대통령도 그런 굉장히 충분한 인재풀을 다 갖고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예, 김대중 대통령도 여러 인재들을 또 추천받고 있는데 그래서 장관을 시킬 수 있는 정말로 천하의 인재를 찾는 게 어떤 방법이 좋을까?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예요.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한민국에 어떤 인재가 있다 하는 거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그 부처의 과장국장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10년 이상, 이거 한 4급 서기관 이상 또는 뭐 한 과장급, 하여간 4급 서기관 이상의 그 해당 부처의 그 공무원들한테 익명으로 당신이 추천하는 장관 후보자 한 명만 적어라. 이유를 써라. 그리고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지금 5년 동안 당신 부처가 기재부면 기재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만 써라. 그거를 쫙 모으면 5년간 인재풀이 다 나올 것이다. 또 그 고시 행정고시 출신들은 또 호남분들이 인구 대비로 많습니다. 호남분들이 고시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전국에 골고루 고시가 붙으니까 머리가 좋아서도 있지만요. 열심히 아니 공부 말고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법고시도 굉장히 많고 인구 대비로 그런데 뭐 어쨌든 다른 지역들도 다 골고루 이제 고시 그 인재들이 뽑히니까 그러니까 전국의 어떤 그런 것도 반영할 수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럼 외부 교수면 교수 또 언론인이면 언론인 어떤 분이 좋은 후보다 여기에 딱 모아보면 딱 답입니다. 그러네요.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인사청문회도 사실 청문회 걱정되는 게 그냥 개판 만들 거다. 흠집 잡아가지고. 이건 뭐. 그런데 저는 인사청문회도 뭐 제도를 바꾸고 이런 거는 또 여야 합의가 돼야 되니까 그거 하지 말고 이제 후보군이 이제 정해졌다 하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또 해야 언론이 막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요. 민주당에서 그 좀 전문적인 장관 후보에 대한 분야의 전문적인 국회의원들이 한번 리허설처럼 국회에서 언론 다 불러서 이분에 대한 능력 검증을 먼저 하면 좋겠어요. 정식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그러니까 당신이 이 장관이 되면 뭐 기재부 장관이다. 그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건지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중에 경제 전문가들이 그 능력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이 사람의 사상에 대한 그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쫙 하루 종일 해서 보니까 저분 정말로 뛰어난 실력자다 하면 본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막 시비 걸기도 어려운 상황이 또 될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하면 좋겠다. 오케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끝으로 이제 특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께 특검 출발하는 시점에 이런 것을 꼭 좀 명심으로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겁니까? 지금 특검의 정당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백생님이 이게 대통령께서 어떤 정치 보복 수사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지금 3개 특검인데 지금 벌써 이제 조선일보나 이 국민의힘 쪽에서 프레임을 이제 만들고 그쪽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게 무슨 검찰청을 만드냐 이거거든요. 120명 특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쉽게 쉬운 논리로 그냥 박살을 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진보 중도층 거기에 대한 가장 간단 이게 박살이 나야 이 특검의 정당성이 확보가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120명이 많다. 이재명 한 명 잡으려고 투입된 검사가 150명이다.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내란 특검에서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되고 또 언론에도 많이 좀 수사가 알려져야 되는 것은 추경호,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탄핵을 무효화시키는 계엄 해제 표결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이것을 방해했다는 책동.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뭐 국무회의에 뭐 쪽지 나왔다 이런 것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완전히 비어있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본체잖아요. 이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헌법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그 윤석열의 책동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공범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처음부터 여기 수사를 집중해가지고 국민들한테도 좀 계속 알리고 하는 게 중요하고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제 언론이 전혀 지금 또 잘 모르는 또 잘 안 다루는 게 뭐냐 하면은 김건희도 뭐 사건이 워낙 많잖아요. 16개 더 이상이죠. 수십 개씩. 마약 사건 빠져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아니 인천에서 마약 밀반입해가지고 그게 인천지검장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가담했다 이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김건희 친오빠가 그 가담됐을 거다. 그 심우정이하고 친구니까 그 마약이 시가로 6천억 상당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 골 때리는 겁니다. 진짜. 이것도 완전히 조져야 되는데 이 특검 내용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인지한 사건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고 마지막 한 가지는 건진법사입니다. 이거는 게이트입니다. 건진법사 지금 보도된 것 보면 코인 업체가 또 결부돼 있어요. 코인. 퀸지 코인이에요. 이게 돈 세탁하는 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윤한홍 의원은 보도에 나왔죠. 윤한홍 의원이 굉장히 역할을 했다. 그러면 윤한홍이만 뭘 먹었을까요? 권성동이 윤핵관의 핵심들 이철규 이 다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캄보디아의 ODA 자금 뭐 7천억을 정액했다. 이게 전형적으로 돈 빼먹는 수법이에요. 이거는 게이트입니다. 그런 부분이죠. 지금 다음 주에 이병철 변호사님 뵐 때는 특검이 임명돼 있을까요? 다음 주까지 안 될 가능성도 있겠죠. 어제 통과가 공포가 됐는데 이제 사람을 이제 추천을 일단 이제 해야 되잖아요.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에서 이미 뭐 다 좀 섭외 안 해놨겠어요? 뭐 많이 준비를 해놨겠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또 그 중에서 또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국민들 여론도 보고 이제 검증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그 박영수 특검. 그때 국민 영웅이었잖아요. 영웅이었죠. 그때는. 그 박영수가 수사팀장으로 데리고 온 게 윤석열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말아먹었잖아요. 박영수는 이미 지금 구속됐고 대장동에서 200억. 그러니까는 이번에 특검도 어떤 그런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여러 후보군 중에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특검에 그 뭐 유능한 사람 뽑는 게 당연하겠지만 저는 배짱이 있는 사람. 검사들 1000명 모가지 그냥 내가 한 방에 날린다.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한번 좀 그런 특검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찰스트라다무스의 시대의원 이병철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참 모든 문제를 시원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어디 계시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